안녕하세요. 마칼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명을 받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뉴스 포탈 그 검색으로 이렇게 봤더니 실시간 검색이 추석 차례상, 추석 지내는 법, 지방 쓰는 법, 현고 학생 부군신이 지방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게 검색어 상단에 쭉 있습니다. 추석이면 아침에 차례상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전통을 잘 지키는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저는 오늘 추석 차례상 안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굳이 유교식의 차례상을 차리고 해야 되는가? 저는 유교를 믿는 유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이런 날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 마음에 드는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표적인 화제 인터뷰를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뉴스공장을 찾은 명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김우준의 뉴스공장은 명절 특근 프로그램이 협찬이 많습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이렇군요.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순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치케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조계종으로부터 성적 박탈이라는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지난 8월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명진 스님은 무려 18일 동안이나 곡기를 끊으시고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명진 스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생생하신데 11일. 다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네.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그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예.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적광 스님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을 자승 스님 측에서 못하도록 잡아서 지하실로 끌고 가서 빨개 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노를 안 하겠다는 환속계를 억지로 지장을 찍게 만들고. 환속계를 찍게 네.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내쫓은 거죠. 이제 승복을 뺏겨가지고. 아.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 스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속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 스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승 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지금 적광 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맞은 후유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심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네네. 예, 조선시대 예. 승병장을 끌고 구국에 앞장섰던 아주 참 저희 조계 중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세 비구 가운데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놈이 박지중이라고 안다 그런 놈을. 박지중. 혀를 가지고도 설법 못하는 이를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였으며 승려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이를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살아가는 이를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금 말법 시대 자승과 자승 일당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게 제적은 좀 심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광 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강남 한복판에서 고문사.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봉은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 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국정원이 봉은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뭐 예산 문제로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아마 뭐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뭐 2007년이나 뭐 2000.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그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단 이상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를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소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득 의원과 자승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승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교는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그 뭐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 맞불 천막은 네.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아니,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도력.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네. 또 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네.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의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재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꼭대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에도 항상 고정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단식 10하루째 나는 날에 명진 스님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역시 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비 단식까지 포함해서 19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주변 분들이 만류하는 일들이 있고 워낙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응급차량에 실려 가시면서 단식을 끝냈습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는 단식은 생존 본능조차 의지로 이겨내는 장엄한 저항 선언이다.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자비의 마음이기도 하다.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 불교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식이죠. 명진 스님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요. 짜장면 드시겠죠? 뉴스공장에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특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정정권 드립니다. 김우전 뉴스공장 명절특근
오늘 두 번째 마련한 인터뷰는 뉴스공장 최초로 이 부자가 같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즘 축구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차범근 감독 그리고 그의 아들 아주 멋진 차두리 코치 부자의 인터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님이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뭐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하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호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안, 홍보하시는 건 못 제 봤는데요.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예.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글쎄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뭐 일본 경기도.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했죠. 네.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뭐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예.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특히.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신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네,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네.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네.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네.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아니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네,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 대충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수들의 네. 경우는. 근데 이 선수는 하도 톡톡 튀니까 뭐가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왠지 기대감이 일어나는. 실제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드리블 하는 걸 봐도 예상과 다르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골이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를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건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둘 다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적었거든요. 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키가 컸어요. 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신체 리듬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날도 우리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골키퍼 나올 때 아웃사이드로 돌려서 문으로 넣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제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골 못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재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U20 팀의 전체적인 기량 조직력으로 볼 때 대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이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지금 U20 대회에 한국 빼고 23개 팀이 한 팀이라도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팀은 없죠.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우리 조가 아주 죽음의 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을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선전을 잘 넘기면 이미 조 추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4강 이상 성적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상 전통의 라이벌인데 일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본 경기 있었는데. 일본 기량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더 파괴력이 있고 글쎄 어쨌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들이 강하다 항상 일본은 여전히 그런가요?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환해 가는 그런 플레이가 요즘에 선진 축구에게 점유율 축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좀 마무리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글쎄 이제 우리가 저기 홈이니까 예.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기세라면 전 뭐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U20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저희 미끼죠. 미끼고 본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뭐 차범근을 넘어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받으시죠. 공식적으로야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예. 이름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과거의 그렇죠. 업적을 계속 그렇죠. 드러내줄 것이다. 혹시 차두리 코치 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뭐 제 3자가 아무래도 좀 보는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이거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많아요. 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차두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마다 외국 선수는 3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명. 2명. 네. 합의해 주시고 2분이. 2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11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각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저걸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 지역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문을 연 선수죠.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네네 일단. 전 골 많이 안 넣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이 아버님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축구가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그렇죠.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의 센터업이 카라인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맨투맨 수비수거든요. 나를 한 10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태클 한 번 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상대가 한 거는 옐로 카드를 안 주고요.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 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있었다. 그리고 맨투맨 독일 국가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그런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투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을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골 수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1회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게 되면 몰아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커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많이 증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대변해.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부여 삼아서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차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에파 4강전에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 다. 지금으로 치면 챔피언스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세계 최고의 리그 맞아요. 그렇군요. 거기서 리그에서 넣은 골을 아직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26살에 가서 한 36살까지 공격수로는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넣은 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26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그게 섭하게 그런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PL에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흥민이만큼 손흥민 정도는
예, 중간에 이게 끊겨버렸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은 팟캐스트나 홈페이지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지금 다시 그 젊었을 때의 기량으로 분데스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차범근 감독의 활약을 눈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뉴스 신문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손흥민 선수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고요. 뭐 국정농단 탄핵 대선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 뉴스공장이 축구 얘기나 뭐 야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우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축구 야구 스포츠 뉴스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 그러면 좀 좋겠습니다. 김우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인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스케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 든든한 행복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특근 그 2부 끝날 때 협찬 멘트가 잘렸어요.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또 협찬 멘트 또 해야 돼요.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스케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의 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특근 3부인데요. 지금 명사들과의 인터뷰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롯데 남벽 등반에 도전 중인 산악인 홍석택 대장이 등반 준비를 하면서 도전하기 전에 뉴스공장을 찾았었습니다. 홍석택 대장과의 즐거운 만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세계에 5극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5극지를 세계 최초로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로체, 높은 산인 건 압니다, 제가. 로체 남벽, 이 남벽은 아무도 정복을 못했다네요. 로체 남벽 정복을 위해서 히말라야로 열흘 후에 떠나실 홍성택 대장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흥미롭게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준비하셨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치 시사 관련된 인물만 모시다가 이 워낙 드문 분야잖아요. 세계 일단 5극지가 뭡니까? 5극지가. 네, 5극지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거. 그다음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극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3극지가 있거든요. 남극, 북극. 예, 그 1극지가 북극점. 그다음 2극지가 남극점. 그다음 3극지가 에베레스트 정상. 이걸 3극점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제가 정복했다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정복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난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 이제 걸어서 순수하게 걸어서 가는 걸 이제 온전하게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극지가 2극지가 있는데 그게 그린란드고 그다음에 베링해인데
그 대부분에다가 삼각지를 하고서 이 베링해에서 다 실패를 하고 무수히 많은 산악인들 탐험가들이 여기를 붙었지만 도전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죠. 베링해는 바다잖아요. 예, 베링해 2월 달 되면은 거의 이제 얼거든요. 영하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되면은 바다가 얼어요. 예, 바다가 얼는데 바다가 어는 거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저 유럽인들이 그 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 년 전에 네. 이 에스키모인들 아시아인들이 이 베링해를 건너서 몽골리안 루트를 해가지고 몽골리안 루트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해서 저 남미까지 아시아에서 소위 말해서 북미로 넘어가는 예, 그 가장 단거리가 바로 베링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예,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예, 거기를 이제 얼은 상태에서 건너가는 건데 완전히 얼어버린 바다 위를 걷는 겁니까? 예, 예전에 1만 년 전에 얼었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얼음들이 계속 깨지고 막 네. 움직이죠. 흘러내리고 있고 그 얼음과 얼음 사이를 빠지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거기를 왜 걸어가셨어요? 건너서 이제 건너는 건데 대부분 다 이 삼국지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탐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거기를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몽길 대장이나 박영석 대장이나 그다음에 허영호 대장이나 이런 형들이 여기를 갔지만 다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제 그게 왜 실패하는 거죠? 여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탐험의 하이라이트이고 북극점 축소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얼음들이요. 얼음들이 움직이는 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얼음을. 예.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흘러내려가는 거기를 이제 가로로 질러서 러시아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비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리드라 그러는데 이 얼음과 얼음 사이가 이제 바닷물이 생성되는데 거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는 북극곰들은 이 굉장히 또 영리하고 뭐 살아있는 모든 동물체들은 다 자기 먹잇감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한번 목표물을 설정하면은 이 곰들은 끊임없이 이게 저희들이 이게 그 뒤에서 쫓아옵니까? 예, 쫓아오면서 그것도 모습을 감춘 채 뭐 도망가다 싶으면 2, 3m 또 저 멀리서 보고 있고 뭐 100m 근간에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북극곰이 쫓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곰이 우리는 뭐 미련한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 곰이. 그러면은 그렇게 바다가 언 데를 걷다 보니까 그게 갈라져 가지고 예. 거기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얼음들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그 옆으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이제 탐험 한 7, 8일 때쯤 되면은 빠른 속도로 가만히 있으면 유빙이 막 흘러서 1시간에 뭐 3km씩 막 이렇게 떠내려가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다가도 이제 뭐 일어나면은 태평양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조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박영석 대장 같은 영석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갔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성택이 너도 어느 시점에 빠른 속도로 떠내려갈 거다. 그때는 이때는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너도 너 역시 나처럼 구조될 거다. 그 상황을 저에게 듣고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 당시에 블리자드 온 상태에서 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예, 블리자드 온 상태에서 저희 13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다 찰진하게도 힘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밤이 되어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도 뭐 발이 너무 세게 부니까 텐트 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온갖 노력 끝에 다 쳤는데 텐트 다 찢어지고 또 폴대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뭐 밥에 먹을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대장님 마이크가 자꾸 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밥을 해 먹고 나니까 이게 떠내려가는 거죠. 아 영석이 형이 얘기한 그 시점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난 당할 거냐 아니면 성공할 거냐 그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밥 먹을 동안에 대원들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조되는 거냐. 그래서 생각하고 한참 고민 끝에 밥 다 먹고 야 우리 이런 상황인데 떠나야 자지 말고 가자. 예. 오히려 걷자. 예. 그러니까 대원 다 뭐 한마디 그 얘기도 없이 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래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베링해 엽을 그렇게 도보로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80km 직선거리는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었던 거는 7박 8일에 건넜습니다. 건너서 마지막 그 첫 번째 마을이 마이크가 점점 길어 가고 있습니다. 대장님. 그 우엘레라는 곳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엘레에서 마을이 저희들을 도착하는 거 보고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건너왔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거 알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건너왔다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서 막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말이 들어가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와가지고 저희들 만난 거죠.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인들이 거기에 사는 이 이후로는 처음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때가. 이야. 며칠 걸리셨다고요? 7박 8일 걸렸습니다. 7박 8일 동안? 예. 그게 정말 이게 엄청난 강경이. 이게 에베레스트 가는 것보다 힘들었습니까? 예. 물론 이게 두 가지 다 이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탐험 같은 경우에 수평 등반인데 등반 방식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좀 많이 틀리죠. 장르 자체가 많이 틀린데 그거를 이제 그 두 장르를 오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장르 오가면 탐험하고 등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허영호 선배나 뭐 영석영이나 이런 형들밖에 없었는데 그 형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또 영석영 같은 경우에는 안남포 남백에서 논사태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고. 그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왜 또 옆으로 걷죠? 그건 어디까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왜 좋습니까 그게?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에베레스트에 가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제가 못 가겠죠? 나는 누구나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고 베이스 캠프까지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사실상 베이스 캠프에 가나 보는데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이 고소 적응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그 반면에 이제 이 몸에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소 증세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살이 좀 찌고 계신데 가면서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 반면에 트레킹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몸무게는 한 7, 8kg는 그냥 빠질 겁니다. 많게는 한 10개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근데 다 빠집니다. 빠지는 건 알겠는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정상까지는 못 가겠습니까? 근무 들어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헬기로 안 될까요? 그 헬기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이 기압과 맞게끔 우리 이미 세포가 성장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헬리콥터로 예를 들어 7,000m에 내려놨을 때 가정했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5분에서 20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있는데 15분 있다가 제가 가요? 예. 그리고 8,000m 내려놨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레스트나 로체남맥 같은 경우에는 8,500m, 8,800m니까 한 7, 8배 되니까 그러면 2, 3일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소정을 하기 위해서 몸을 고소에 적응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2, 3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장비를 짊어지고 캠프 안에 올라가서 그 식량 장비를 대포시켜 놓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캠프 안에 자고 또 한 2, 300m, 4, 500m 올라가서 또 식량 장비를 디파지하고 그다음 또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 쉬었다가 또 캠프 안에서 자고 또 캠프 뒤에 올라가 자고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고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제 몸을 그 고소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도 안 돼요? 헬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다들 이렇게 못 주고 헬리콥터에서 조난 다음에 헬리콥터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6,000m 이상을 뜰 수가 없습니다. 특수 헬기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예전에 프랑스인가 이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특수 헬기를 불과 일반적인 노말 헬기들은 그 정도가 고도가. 그 특수 헬기를 타려면 네팔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팔인이 돼서 입대해가지고 그 헬기도 어렵군요. 예, 베이스캠프 이상에서는 헬기가 잘 뜨려고 하지도 않고 베이스캠프까지는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경량 헬기가. 그러니까 6,000m 이상에서 조난 나오면 사실은 사람이 직접 가서 구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동료가 구출하는지 그래 들어서 한 7,000m, 8,000m에서 이게 이게 그런 조난이 되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영화 같은 경우 동료가 구축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스스로 그렇게 됐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동료에게 증가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동료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그냥 거기서 포기하더라고요. 예, 내려가라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사고 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술면 같은 경우도 있고 문사태도 인터뷰가 좀 잘렸는데요.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석태 대장은 그 로체 남벽 베이스 캠프에 있을 겁니다. 9월 26일 날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뉴스를 들을 수 없는 게 그 베이스 캠프에서 뉴스 통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내려와서 이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마을까지 내려오는데도 한 일주일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 3일 있으면 아마 지금 홍석태 대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 로고 이렇게 그 등산복에다가 이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도전하는 로체 남벽 등반 올라가시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도 같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꼭 성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준비된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정정권 드립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마지막 순서는 그 대단한 특종을 터뜨렸던 인터뷰였죠. 미국 워싱턴의 그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조세보 팀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이죠,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있냐면 30여 년간 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호를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다 사실무근이라며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궁금하게 너무 많은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팀에서 수사한 거죠? 네. 내막을 알고 있다. 내막을 알고 있다. 둘 다 지구상에서 몇 분 없는 분인데 두 개가 교집합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안 하겠습니까? 왜 이분을 다른 라디오에서 섭외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까다롭겠지만 예. 경호의 차원에서 볼 때 경호하기 너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구나라든가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아니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그 전직 대통령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실 때 반대 세력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래서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반대 교포들도 있어서 반드시 반대 시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네. 경찰이 그 주위를 알아서 탐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경호와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그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주민,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환영객이라 하더라. 반대시뿐만이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을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아주 그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 전에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그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습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오시면은 인사하시고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걸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경호를 하시다가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미 뭐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면 사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30년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정도도 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사회나 혹은 교민 사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 많은 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왔어요?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88년대 그때는 이제 경호가 붙으면은 뭐 우리가 뭐 특급, A급, B급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 뭐 한 B급 정도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B급 정도. B급 정도. C급도 있습니까? 그렇죠. D급도 있고. 근데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한미 동맹 국가이긴 했지만 B급 정도였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자면 B급. 노태우 대통령은 B급으로 그 당시는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그 B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B급에서 또 사실 A급으로 올라가는데 B급하고 A급은 진짜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럼 A급 대우를 받으셨나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한 B 플러스? B 플러스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오셨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B 플러스면 그러면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으니까는. 300명까지는 아니고. 한 뭐 100명 정도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정도. 한 120명 그 정도. 120명 정도. 그럼 A급으로 올라서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A급으로 올라온 제가 경험한 거는 요번이 제일 컸습니다. A급이. 그래요? 여기 뭐 A급 중에서도 좀 거의 특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번에요? 최고로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 대우 받으셨죠. 미국에서도. 앞으로는 뭐 더 할 거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그 한국의 뭐랄까요, 그 세계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뭐 위상 정도가 변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이게 지금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서로 협조로서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 수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찰 입장. 제가 궁금한 건 경찰 입장이에요.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윤창중 씨 그때는 이제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당연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엇갈렸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찰에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사건 자체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쭉 조사를 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냈었다. 예, 피해가 있었다. 네. 예.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겠죠. 그게 뭐 외교감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뭐.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특종이야, 특종. 특종.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도 그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알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부인했어요. 예, 윤창중 씨는. 하지만 피해자 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걸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윤창중 씨? 미국에서 수사한 팀장님 오셔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지금 당시로서는. 그러면 기소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외교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국가협상법.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에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저희 영역이 관할 아니까 네. 우리들이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했으니까. 네, 우리 책임 다하고 우리는 죄 있다 하고. 네, 그러면 또 기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또 거기서는 제가 있건 없건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교 문제는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 사실 공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한쪽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우리가 구워 삶으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부정부패가 돼버리니까. 실제 죄는 있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무마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예,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경찰이 가장 잘 알죠. 네, 이 인터뷰 내용은 끊어졌는데 핵심 내용은 다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인터뷰 조세호 팀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반론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괜찮죠? 어느 누구든지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할 권리 국가는 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도 반론권 아주 충실히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론권으로 이렇게 출연하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뉴스공장에 오시겠다 그러면 아마 이 제작진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많이 환영할 겁니다. 아마 꼭 나오셔가지고 그 전후 사정들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우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허는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 원내비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뉴스공장 명절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가물가물해요. 추석 원래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집에 가서 차례 지내고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차례 꼭 지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저도 차례를 없앴고요. 이게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교식의 차례를 반드시 지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석에 뭐 하고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한가히 추석은 노는 날입니다. 노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 까칠한 미식가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스님 측에서 못하도록 잡아서 지하실로 끌고 가서 빨개 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노를 안 하겠다는 환속계를 억지로 지장을 찍게 만들고. 환속계를 찍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내쫓은 거죠. 이제 승복을 뺏겨가지고.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 스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속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 스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정 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네.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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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지금 적광 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맞은 후유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심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네네. 예, 조선시대 예. 승병장을 끌고 구국에 앞장섰던 아주 참 저희 조계 중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세 비구 가운데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놈이 박지중이라고 안다 그런 놈을. 박지중. 혀를 가지고도 설법 못하는 이를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였으며
승려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이를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살아가는 이를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금 말법 시대 자승과 자승 일당 그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게 그 제적은 좀 심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광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그 강남 한복판에서 공문사.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뭐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봉온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 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봉온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홍보하시는 건 못 제 봤는데요.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뭐 일본 경기도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했죠.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뭐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예.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초반에 특히.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신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네,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네. 뭐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네.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네.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아니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네,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뭐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좀 우리 대통령 이렇게 예상을 해볼지. 안녕하세요. 마칼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명을 받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뉴스 포탈 그 검색으로 이렇게 봤더니 실시간 검색이 추석 차례상, 추석 지내는 법, 지방 쓰는 법, 현고 학생 부군신이 지방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게 검색어 상단에 쭉 있습니다. 추석이면 아침에 차례상 차리고 뭐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전통을 잘 지키는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저는 오늘 추석 차례상 안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굳이 유교식의 차례상을 차리고 해야 되는가? 저는 유교를 믿는 뭐 유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이런 날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할 것인가? 뭐 그거는 뭐 각자 마음에 드는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표적인 화제 인터뷰를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뉴스공장을 찾은 명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김우준의 뉴스공장은 명절 특근 프로그램이 협찬이 많습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이렇군요.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순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치케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조계종으로부터 성적 박탈이라는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지난 8월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명진 스님은 무려 18일 동안이나 곡기를 끊으시고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명진 스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네. 생생하신데 11일. 다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네.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그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예.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두드럭 하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적광 스님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을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내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진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꼭대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갇혀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에도 항상 고정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단식 열 하루째 나는 날에 그 명진 스님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역시 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비 단식까지 포함해서 19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주변 분들이 만류하는 일들이 있고 워낙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응급차량에 실려가시면서 단식을 끝냈습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는 단식은 생존 본능조차 의지로 이겨내는 장엄한 저항 선언이다.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자비의 마음이기도 하다.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 불교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식이죠. 명진 스님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요. 짜장면 드시겠죠? 뉴스공장에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특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정정권 드립니다. 김우전 뉴스공장 명절특근 오늘 두 번째 마련한 인터뷰는 뉴스공장 최초로 부자가 같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즘 축구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차범근 감독 그리고 그의 아들 아주 멋진 차두리 코치 부자의 인터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뭐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뭐 예산 문제로 예.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예.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네. 아마 뭐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뭐 2007년이나 뭐 2000.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그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단 이상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를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소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득 의원과 자승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승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교는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뭐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맞불 천막은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도력.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